예, 회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또 최저 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위원회 첫 번째로 열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예, 회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또 최저 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또 역시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전국법원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직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을 하고 진행이 되시면 지방법원들도 같이 적용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은 기존에 이제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그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기준이 내가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때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 원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남는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해서 그 돈을 이제 변제 기간 동안 매달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 최저 생계비 기준이 좀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인 가구면 뭐 110만 원 정도 되고 2인 가구면 185만 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거비만 해도 뭐 보통 서울에서 조그만 그 원룸을 살더라도 뭐 40만 원, 50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먹는 것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110만 원 갖고 사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1, 2년 사이에 특히 전월세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거비 부분이 부담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가장 크게는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교육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료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그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거비는 그 두 가지 경우에 추가로 이제 주거비를 인정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뭐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에 월세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월세 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월세를 계속 지급해왔던 금융자료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자를 내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거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았던 담보대출 계약서 그리고 부채증명서 이런 것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역시 주거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한번 서울 기준으로만 우선 말씀드려보면 1인 가구는 35만 원 정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인 가구는 63만 6천 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3인 가구는 89만 1천 원 정도, 4인 가구는 100만 6천 원 정도 되게 많은 금액을 인정해주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아졌네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잘 하시면 변제금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에 이제 개인회생을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사실은 변제기간이 단축이 돼서 3년이지만 3년도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3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돈을 법원에 잘 내면서 조금만 인정됐던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추가 생계비로 이만큼 더 인정되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제를 종료해서 면제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교육비는 많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교육비도 인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계신 경우에 공교육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걸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공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두고 계신 경우에는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상관없이 1인 자녀 기준으로 5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인정을 추가 생계비로 하게 되었고요. 그 이상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초과되는 금액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생계비로 교육비를 또 특수교육비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서 장애아동을 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그 도움이 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이 되었어요. 의료비는 좀 앞에 두 가지 주거비라든가 교육비하고 좀 다르게, 앞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한도 규정이잖아요. 얼마까지 인정을 하겠다 이런 규정이었는데 의료비는 반대로 얼마 이상을 지출하고 있을 때 그 초과되는 금액을 인정하겠다라는 규정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6,000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77,000원, 3인 가구는 10만원, 4인 가구는 122,2,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내가 매달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위원회 첫 번째로 열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김용현 변호사님 이제 회생의 정말 제도의 회생의 속도를 항상 먼저 그러니까 먼저 캐치해서 항상 최신 소식을 전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국민들에게 또 회생과 관련돼서 새로운 제도 또 바뀌는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알려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